서울의 심장, 롯데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 그 자체를 압축해 놓은 듯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샹들리에 아래 정재계의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향수와 보이지 않는 야망, 그리고 은밀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은 YJ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윤서연과 그들의 오랜 파트너인 태림그룹의 후계자 이민혁의 약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다. 두 거대 기업의 미래를 건 철저히 계산된 합병의 서막이었다. 그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 윤서연은 얼음 조각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몸의 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빈틈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은 차갑게 빛나며 연 회장 안의 모든 인간관계와 권력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YJ그룹의 공주였지만 동시에 가장 예리한 칼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M&A 전문 변호사. 그것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서연아, 오늘 정말 아름답다. 약혼자인 이민혁이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는 훤칠한 키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완벽한 왕자님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고 그의 손길이 조금씩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결혼을 앞둔 남자의 긴장감이라고 애써 외면했다. 고마워요. 민혁 씨, 곧 연설 시간인데 준비는 다 됐어요. 물론이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가 대답하는 순간 연 회장의 웅성거림이 잠시 멎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등장이었다. 천마그룹의 박태석 회장. 그는 수십 년간 YJ그룹의 뒤를 노려온 가장 잔인하고 교활한 경쟁자였다. 그는 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자신의 안방인 것처럼 연 회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평화로운 연 회장에 던져진 독약과도 같았다. YJ그룹의 회장이자 서연의 아버지인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자가 여기는 어쩐 일이지? 서연 역시 의아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옆에 있던 약혼자 이민혁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연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안심시킨 뒤 민혁을 찾기 위해 연 회장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테라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고양이처럼 요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박태석 회장의 외동딸 박수진이었다. 서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가 다가가는 것을 눈치챈 민혁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는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로 그 순간 박태석 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연출한 연극의 감독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눈앞에서 약혼자 이민혁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린 채 그녀의 가장 큰 적인 박태석 회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태석은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다. 새로운 동맹의 선포이자 서연과 YJ그룹을 향한 완벽한 배신의 선언이었다. 이민혁의 얼굴에는 이제 미안함 대신 야망을 이룬 자의 비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한편의 연극이었다. 이 약혼식, 태림그룹과의 동맹,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그의 사랑까지도 모든 것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기망극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소리를 잃었다. 주변의 음악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세 사람의 비웃는 듯한 얼굴만이 클로즈업되어 그녀의 망막에 박혔다. 연 회장의 모든 하객들이 이제 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동정, 조롱, 그리고 호기심이 담긴 시선들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약혼식장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슬픔 대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가르며 연 회장을 걸어 나갔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는 아버지를 지나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하객들을 지나쳤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호텔 밖은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얼룩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산산조각 난 마음처럼 그녀는 빗속에 잠시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신뢰, 그리고 어쩌면 곧 잃게 될 회사까지도. 그녀가 호텔 계단을 막 내려서려 할 때였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그리고 뒷좌석의 창문이 열렸다. 창문 너머에는 연 회장에서 몇 번 마주쳤던 SH그룹의 총수 권지환이 앉아 있었다. 그는 YJ와 천마그룹의 싸움에서 항상 한 발짝 떨어져 있던 속을 알 수 없는 남자였다. 그는 턱을 괜 채 무표정한 얼굴로 빗속의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극이 아주 볼만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비보다도 더 차갑게 들렸다. 윤서연은 빗속에 서서 롤스로이스에 열린 창문 너머의 남자를 응시했다. 권지환, SH그룹의 총수, 대한민국의 경제계에서 가장 젊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속을 알 수 없는 남자. 그의 눈은 칠흑 같은 밤바다처럼 깊었고 그 안에는 비웃음도 동정도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관조만이 담겨 있었다. 감기 들겠군. 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도 권유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빗속에 서서 무너져 내릴 것인가? 망견자실에 있을 아버지에게 돌아가 함께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독사 같을지도 모를 남자가 내민 손을 잡을 것인가? 그녀는 전략가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남은 패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면 적의 적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롤스로이스의 육중한 문을 열고 흠뻑 젖은 드레스 차림 그대로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쏟아지던 비와 도시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은 그의 향수 냄새와 최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차가운 권력의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완벽하게 고립된 그만의 왕국이었다. 목적지가 어디지? 윤서연 변호사 집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남자의 침대라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롱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눈에서 모든 슬픔과 혼란의 흔적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빙산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복수. 그녀가 나지막이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복수입니다. 그리고 권지환 대표님, 당신이 원하는 건 박태석 회장의 몰락이겠죠. 우리의 목표는 일치합니다. 그녀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권지환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는 울며 매달리는 먹잇감을 예상했지. 자신의 목을 물어뜯을 무기를 제안하는 사냥개를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지? YJ그룹은 이제 천마그룹과 태림그룹의 연합군에게 먹히기 직전에 다 죽어가는 사냥감일 뿐인데 나는 죽은 사자의 고기는 탐하지 않아. YJ그룹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들은 YJ의 껍데기만 보고 있지만 저는 YJ의 심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약점, 모든 비밀, 그리고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히든카드까지. 저는 YJ그룹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젖은 드레스가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연약한 어깨선을 드러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갑옷보다도 견고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그녀의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었다. 저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권지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제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연이 그의 오해를 즉각 차단했다. 내 영혼과 내 두뇌, 그리고 내 충성심,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검이 되고 당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전략과 정보, 그리고 YJ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해 박태석과 이민혁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 대가로 SH그룹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YJ그룹을 지키고 그들을 파멸시킬 수 있도록 그것은 몸을 바친다. 트라우탄는 말의 가장 전략적인 재해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자비가 아닌 거래였다. 권지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윤서연, 대한민국 최고의 M&A 변호사. 그녀의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가 적으로 돌아선 YJ그룹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성공했을 때의 대가는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를 움직인 것은 단순한 이해타산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무기로 내던지는 저 독한 여자에게서 그는 기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지성에, 그녀의 용기에, 그녀의 꺾이지 않는 자존심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군. 제국 하나를 대가로 여왕 한 명을 얻는 건가? 그는 시트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좋아, 거래하지.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변했다. 더 이상 적도, 동맹도 아닌 운명 공동체가 된 두 사람 사이에는 위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 대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권지환은 운전기사에게 인터컴으로 명령했다. 목적지 변경, 펜트하우스로
그의 짧은 명령은 윤서연의 과거가 끝났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리무진은 빗속의 서울을 미끄러지듯 달려 지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만의 성체를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차갑고도 뜨거운 복수를 위한 계약이 막 체결된 참이었다. 권지환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하늘 위에 떠있는 얼음 궁전이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발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 내부는 온통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가구는 최소한으로 배치되었고 벽면은 온통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은 거대한 미디어월로 뒤덮여 있었다. 이곳은 생활 공간이 아니라 한 명의 절대 군주를 위한 지휘 통제실이었다. 내 비서가 간단한 응급처치와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줄 거다. 씻고 정신 차린 뒤에 다시 얘기하지. 권지환은 그녀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주고 자신은 미디어월 앞에 서서 밤새 변동하는 뉴욕 증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과도 같아단다. 1시간 뒤 샤워를 마치고 그가 준비해준 검은색 실크 가운을 걸친 서연은 다시 그의 앞에 섰다. 젖은 드레스와 함께 지난밤의 굴욕과 절망도 어느 정도 씻겨 내려간 듯 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M&A 전문 변호사 윤서연의 차가운 빛을 되찾고 있었다. 권지환은 그녀를 자신의 거대한 서재 혹은 작전 회의실처럼 보이는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는 중앙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 SH그룹이 지난 1년간 수집한 박태석과 천마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올려놓았다. 보여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그 천재적인 두뇌가 고작 배신당한 약혼녀의 복수심에만 불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 제국에 승리를 가져다 줄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그것은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전문성이 있는 바로 그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전쟁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동이 터 오는 시간 동안 서연은 모든 것을 잊었다. 배고픔도, 피곤함도, 심지어 방금 전 겪었던 끔찍한 배신마저도. 그녀의 온 세상은 태블릿 PC 안의 데이터와 서재의 벽면을 가득 채운 디지털 화이트보드 뿐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SH그룹의 최고 분석가들도 찾아내지 못했던 데이터 사이에 미세한 연결고리를 발견했고 박태석의 모든 M&A 사례를 분석하여 그의 공격 패턴과 심리적 약점을 도출해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위에 천마그룹과 테림그룹 그리고 YJ그룹의 모든 자산과 인맥 관계도를 그려넣고 수백 개의 공격 루트와 방어 전략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권지환은 멀리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은 차가운 관찰에서 뜨거운 흥미와 감탄, 그리고 마침내 소름 끼치는 수준의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아름다운 여자는 수없이 만나봤다. 하지만 이런 여자는 처음이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하룻밤 만에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해부하고 있는 저 여자.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이나 몸매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빛을 발하는 그녀의 두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차가운 이성에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을 탐하고 싶어졌다.
저 놀라운 두뇌가 만들어내는 모든 전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소유하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이 그의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날이 밝았을 때 서연은 마침내 손을 멈췄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박태석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전쟁 계획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은 서두를 겁니다. 서연이 밤을 샌 사람답지 않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석은 YJ그룹을 최대한 빨리 집어삼키기 위해 다음 주 초에 태림그룹과의 합병법인 설립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와 주가 조작을 동원하겠죠. 바로 거기가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방역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방식의 공격이었다. 바로 그때 권지환의 핵심 임원들이 그의 호출을 받고 펜트하우스로 들어섰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 그것도 적의 진영에 있던 여자가 자신들의 사령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소개하지. 권지환이 말했다. 오늘부로 프로젝트 발키리의 총괄 지휘를 맡게 될 윤서연 수석 고문이다. 임원들이 술렁였다. 특히 SH그룹의 법무팀을 이끄는 백은하 변호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대표님, 외부인. 그것도 YJ그룹의 사람에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지휘를 맡기시는 건 내 결정에 이어 있나. 권주환의 차가운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임원들에게 고갯짓했다. 윤 고문, 브리핑하지.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증명해 보여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밤 자신이 완성한 완벽한 전쟁 계획을 SH그룹의 최고 엘리트들 앞에서 막힘없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녀의 전략은 대담했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경계심이 아닌 전율에 가까운 침묵이었다. 백은하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자신들이 몇 달간 씨름했던 문제를 단 하룻밤 만에 완벽하게 풀어낸 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권지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윤서연 고문의 말은 내 말과 같다. 모든 보고는 그녀를 통해 이루어지고 모든 작전은 그녀의 승인에 실행된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배신당한 약혼녀나 쫓기는 신세가 아니었다. 새로운 왕의 옆에서 새로운 전쟁을 지휘하는 여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서연은 여전히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복잡한 전략도 위에서 그녀의 눈은 단 하나의 이름, 이민혁을 향해 있었다. 첫 번째 타겟은 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배신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겠다는 냉혹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변신을 지켜보는 권지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뜨거운 집착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프로젝트 발키리의 첫 번째 작전은 전쟁 선포이자 한 남자를 향한 냉혹한 심판이었다. 윤서연은 지난 며칠간 권지환의 펜트하우스에서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이민혁의 태림그룹과 YJ그룹의 합병을 위해 작성했던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복귀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재무구조, 숨겨진 부실 채권, 그리고 이민혁의 아버지인
이 회장의 탐욕과 무능함까지도 작전 개시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천마그룹과 태림그룹의 합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이민혁과 박태석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거대한 함정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SH그룹의 지휘통제실, 태림그룹 소액주주연대, 법원에 합병금지가처분 신청서 접수 완료했습니다. 최지연 변호사가 보고했다. 그들이 내건 명분은 권지환이 물었다. 윤서연 고문님이 제공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최 변호사는 감탄이 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번 합병 계약이 태림그룹의 자산을 터무니없이 저평가했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태석 회장 측이 태림그룹 이사회 일부 임원들에게 비밀리에 거액의 스톡옵션을 약속했다는 증거까지 첨부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한 수였다. 서연은 박태석이 이민혁과 그의 아버지를 구슬리기 위해 어떤 당근을 제시했을지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리고 과거 태림그룹의 내부 감사를 도왔던 경험을 살려 그 증거가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를 SH의 해커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태윤이 말했다.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여론이라는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녀는 SH그룹의 홍보팀과 연결했다. 그녀는 미리 작성해둔 보도자료를 그들에게 넘겼다. 충격 단독 천마태림 합병. 알고 보니 오너 일가만을 위한 불공정 계약. 소액주주들의 피눈물, 태림그룹. 박태석 회장에게 헐값에 팔려나가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SH그룹과 연결된 언론사들을 통해 인터넷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액주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이번 합병의 부도덕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몇몇 기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속보를 확인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민혁과 박태석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장밋빛 미래에 대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저와 박태석 회장님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이민혁이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뒷문이 열리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태림그룹과 천마그룹의 합병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이 뒤집히기 전까지 합병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집행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광적으로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합병이 불법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박태석 회장님, 소액주주들의 고소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이민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박태석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즉시 깨달았다. 이토록 정교하고 이토록 정확한 타이밍에 자신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윤서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이민혁의 아버지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며 소리쳤다. 박태석은 그를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당신 아들놈과 당신의 무능함이 자초한 일이겠지. 자기 회사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몇 분 전까지 한 배를 탔던 동맹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경제사를 새로 쓰겠다던 거창한 계획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다. SH그룹의 통제실에는 조용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팀원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지휘한 윤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쓰지 않고 오직 법과 정보, 그리고 심리전만으로 적의 심장부에 첫 번째 비수를 꽂았다. 권지환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다. 첫 승리를 축하하지. 윤 고문. 그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야. 서연은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통제실의 거대한 미디어 월을 통해 아수라장이 된 기자회견장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이민혁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5년 전 자신을 비참하게 버렸던 바로 그 남자. 그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당혹감과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통쾌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이건 그냥 경고일 뿐이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박태석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는 이제 이성을 잃고 훨씬 더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녀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분노에 휩싸여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온 박태석은 자신의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악마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나다. 플랜 B를 시작해 YJ그룹의 숨통을 끊어버려. 그리고 윤서연, 그 계집애의 주변을 샅샅이 뒤져 그년이 가장 아파할 만한 약점을 찾아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 첫 번째 경고의 일격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이제 잠자던 야수의 관계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기자회견장의 굴욕은 늙은 맹수의 상처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맹수의 목에 채워져 있던 마지막 이성의 족쇄를 끊어버렸다. 박태석은 자신의 제국, 천마그룹의 심장부로 돌아와 복수의 칼을 갈았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로 응축되었다. 그는 더 이상 윤서연이나 강권지환 개인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모든 것,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제국 전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전쟁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SH그룹의 지휘 통제실. 거대한 미디어월의 절반이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뒤덮였다. YJ그룹. 개장과 동시에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확인 매수 주체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유령 투자회사 오리온 캐피탈. 하지만 자금 출처는 명백히 천마그룹입니다. 한 분석가의 다급한 외침이 상황실의 공기를 갈랐다. 박태석의 첫 번째 공격은 윤서연의 심장, 그녀의 아버지와 가족의 유산인 YJ그룹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시장에 풀려있는 YJ그룹의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이는 YJ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윤 회장에게는 천문학적인 자금 압박으로 이어졌다. 아버지, 서연은 자신의 아버지인 윤 회장과 화상으로 연결했다. 화면 너머의 아버지는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서연아, 괜찮다.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 너는 너의 안전만 신경 써라. 그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태석의 공격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YJ그룹의 핵심 생산 공장에는 갑자기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팀과 소방안전점검팀이 들이닥쳤다. 모두 박태석이 돈으로 매수한 부패한 권력들이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은 멈춰 섰고 회사의 자금 흐름은 마비되었다. YJ그룹은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포위망에 갇힌 채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동시에 두 번째 공격은 권지환의 SH그룹을 향했다. 박태석은 H그룹이 YJ그룹을 방어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할 것을 예측했다. 그는 SH그룹 자체를 흔들어 그들의 발을 묶어두려 했다. 그가 지배하는 언론사들은 일제히 SH그룹의 기술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SH그룹의 신기술, 알고 보니 해외 논문 표절 의혹, CEO 권지환의 리더십 위기, 무리한 사업 확장이 부른 참사, 거짓과 선동으로 가득 찬 기사들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SH그룹과 협력 관계에 있던 은행과 투자사들로부터 확인 전화가 빗발쳤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윤서연, 그녀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는 데이터 월에 펼쳐진 붉은 지옥도를 보며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복수심이 결국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믿어준 권지환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내 탓이야. 전부. 그녀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 커다랗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권지환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곁에 다가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고개 들어. 윤서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전쟁이고 나는 이 정도의 방역은 각오하고 있었어. 저 늙은 맹수가 이렇게 미친 듯이 발악하는 건 우리가 두렵다는 증거야. 그러니 절대로 당신 자신을 탓하지 마. 그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올려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당신은 이 전쟁의 지휘관이야. 지휘관은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가장 냉정해야 하는 법이지. 울고 싶으면 모든 게 끝난 뒤에 내 어깨를 빌려줄 테니 지금은 싸워.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서지기 직전인 그녀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채찍질이자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다시 빙산의 여왕, 냉철한 전략가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최지연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다. Y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안전점검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절차상의 모든 하자를 찾아내서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당 공무원들을 고소하세요. 카이, 그녀는 해커를 향해 돌아섰다. SH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퍼뜨리는 언론사들의 서버를 공격해 기사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들이 박태석에게서 돈을 받은 계좌 내역을 빼내는 게 목적이야. 그녀는 다시 지휘관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지시에 혼란에 빠졌던 팀원들이 다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권지환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수화기를 들었다. 나 권지환이다. 내 개인 자금 전부를 동원해 지금부터 YJ그룹의 주식을 방어한다. 박태석이 쏟아붓는 만큼, 아니, 그 2배를 사들여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공격하는 창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서로의 등을 맞대고 버티는 견고한 방패가 되었다. 상황실의 밤은 길었다. 그들은 박태석이 퍼붓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권지환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YJ그룹의 주가를 방어했고
서연의 날카로운 법적 대응은 행정 권력의 부당한 압박에 제동을 걸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폭풍우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수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박태석은 그의 제국이 가진 힘의 절반을 쏟아부었지만 그들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다. 지친 팀원들이 잠시 눈을 붙이는 사이 서연과 지환은 나란히 서서 여전히 붉은 경고등으로 가득한 데이터 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를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의 공격 덕분에 우리는 그의 약점과 그와 연결된 부패한 네트워크의 전체 지도를 얻게 되었네요. 그래, 지환이 동의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위기는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의 동맹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을 함께 견뎌낸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전우였다. 그리고 함께 분노하는 전우만큼 무서운 것은 없었다. 박태석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SH그룹의 지휘 통제실에는 지친 안정감이 찾아왔다. 그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파도에 맞서 함께 싸운 경험은 그들을 하나의 단단한 유기체로 만들어 주었다. 전쟁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다음 전투를 앞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윤서연과 권지환은 이제 밤낮의 구분 없이 상황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들은 박태석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확보한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 같던 벽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윤고문, 권 대표라고 부르지 않았다. 치열한 전략 회의가 끝나고 새벽이 찾아오면 그들은 지친 두 명의 인간, 서연과 지환으로 돌아왔다. 지환은 서연이 아버지의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녀의 눈이 고통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책상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거나 그녀가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도록 독려했다. 그의 서툰 배려 속에서 서연은 5년 전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던 강태윤의 모습을 어렴풋이 발견하곤 했다. 서연 역시 지환이 짊어진 무게를 보았다. 그는 YJ그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제국을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지친 어깨 너머로 한 남자의 고독한 책임감과 약속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를 보았다. 권지환의 집착은 이제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천재적인 두뇌만을 탐하지 않았다. 그는 상처 입은 그녀의 영혼을, 그 연약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을, 그리고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지켜주고 싶다는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배자의 소유욕이 아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향해 품는 본능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그들의 연합은 폭풍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들은 박태석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한동훈 부장검사의 비밀 계좌를 추적하고 있었다. 이상해요.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한동훈 검사가 받은 돈의 출처가 천마그룹의 비자금 계좌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건설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나왔어요. 대진건설이라고. 대진건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권지환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왜 그러세요? 지환씨, 카이, 15년 전 대진건설의 파산 관련 자료 전부 찾아봐.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상황실의 모든 팀원들이 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카이가 찾아낸 자료가 중앙 스크린에 떠올랐다. 15년 전 건실했던 중견 건설사였던 대진건설이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고 대표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낡은 신문 기사였다. 그리고 그 대표이사의 이름은 권상우. 아버지 지환의 입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권지환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15년 전 파산한 건설사의 사장이었고 그 죽음이 박태석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었지. 지환이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며 말했다. 아버지는 늘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셨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망했어.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돌아가셨지. 세상은 아버지가 무능한 경영자였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손이 분노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박태석, 그놈이었어. 처음부터 모든 것이 그놈의 짓이었던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태석이 한동훈 검색에 뇌물을 건넨 돈은 15년 전 대진건설을 파산시키고 헐값에 인수한 뒤 유령 회사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 회사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15년 전의 범죄를 또 다른 범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깨달았다. 박태석이 자신의 아버지와 YJ그룹에 그토록 집요했던 이유를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는 15년 전 박태석이 권지환의 아버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박태석은 자신의 과거를 묻어버리기 위해 YJ그룹을 파괴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15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만 하는 운명적인 전쟁이 되었다. 그들의 연합은 이제 피와 눈물, 그리고 공유된 분노로 맺어졌다. 찾아야 해요. 서연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1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박태석의 첫 번째 범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녀는 다시 지휘관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거대한 진실을 향한 집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15년 전 대진건설의 직원 명부와 파산 관련 소송 기록들을 화면에 띄웠다. 이 안에 분명히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겁니다. 박태석이 미처 지우지 못한 과거의 유령이 그녀와 지환은 나란히 서서 어둠 속에 묻힌 과거의 기록들을 응시했다. 폭풍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동맹은 이제 하나의 운명이 되어 거대한 악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권지환의 아버지가 남긴 비극은 15년간 잊혔던 과거의 망령을 현재로 불러냈다. SH그룹의 전쟁 상황실은 이제 더 이상 미래를 향한 공격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역량은 과거의 한 지점, 대진건설 파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집중되었다. 신혜인은 밤낮 없이 15년 전의 기록과 씨름했다. 파산 관련 서류, 주주 명부, 직원들의 인사 기록 카드까지 대부분의 자료는 시간이 흐르며 흩어지거나 사라진 뒤였다. 박태석은 자신의 첫 번째 범죄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수사관들처럼 이름이나 직책을 쫓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이상신호, 즉
패턴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움직임을 찾고 있었다. 갑자기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사라진 임원. 파산 직전 의심스러운 주식 거래를 한 사람. 그리고 소송을 걸었다가 갑자기 취하한 사람. 마침내 그녀는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조민준. 당시 대진건설의 회계팀 과장이었던 남자. 그는 회사가 박태석의 유령 회사에 넘어간 직후 부당 해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종적을 감췄다. 마치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은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졌다. 이 사람이에요. 서연이 스크린에 떠있는 조민준의 낡은 증명사진을 가리켰다. 박태석은 아마 고위 임원들은 모두 관리하거나 제거했겠지만 일가의 과장급이었던 이 사람은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는 진실을 알고 있고 그 진실 때문에 평생을 유령처럼 숨어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나? 권지환이 물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사람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죠. 서연은 다시 데이터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조민준의 과거 취미, 가족관계, 심지어 그가 대학 시절 썼던 논문의 주제까지 분석했다. 그녀는 그의 심리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야만 했던 남자는 아마도 자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꼈던 세상의 끝과 같은 조용한 곳으로 숨어들었을 터였다. 찾았어요. 몇 시간 뒤.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지도 위에 한 점을 찍었다.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묵호 조민준의 어머니의 고향이자 그가 어릴 적 방학 때마다 낚시를 하러 갔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에 다가서는 만큼 박태석의 그림자 역시 그들에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권지환의 정보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박태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대진건설 관련자들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했고 조민준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해결사팀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태석 역시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는 자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마지막 남은 흔적을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진실을 묻으려는 자 사이에 쫓고 쫓기는 경주. 오진혁 팀장, 최고의 팀원들로 꾸려서 즉시 묵호로 출발해. 권지환이 명령했다. 나는 여기서 서연 씨와 함께 작전을 지휘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태석의 해결사들보다 먼저 조민준을 확보해야 해. 묵호항의 낡은 어촌 마을.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좁은 골목 끝에 허름한 2층짜리 주택 한 채가 있었다. 오진혁과 그의 팀원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한 채 조심스럽게 그 집을 포위했다. 지휘 차량 안에서 서연은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 집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집으로 향하는 유일한 골목 입구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들어서고 있었다. 박태석의 해결사들이었다. 그들 역시 조민준의 위치를 파악한 것이었다. 젠장. 한 발 늦었나 오진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통신망을 통해 들려왔다. 아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들이 집 안으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빼내야 해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는 극도의 경계 상태일 테니 우리가 경찰이나 박태석의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녀는 권지환을 돌아보았다. 지환 씨, 당신이 직접 가야겠어요. 나를... 네, 당신은 이 일의 또 다른 피해자니까요.
당신의 진심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오, 팀장님, 팀이 뒤에서 엄호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통신을 교란하고 시선을 분산시키겠습니다. 권지환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무기를 챙겨 채서 내렸다. 그는 혼자서 어둠을 틈타 주택의 뒤편으로 조용히 접근했다. 그는 낡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잠입했다. 집 안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먼지가 자욱하고 스산했다. 2층의 작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15년의 세월에 찌들어 사진 속의 젊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초췌한 중년의 남자 조민준이었다. 그는 손에 낚싯대를 손질하고 있다가 인기척에 놀라 비명처럼 외쳤다. 누구야, 오지 마. 진정하십시오. 조민준 씨. 권지환이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갔다. 저는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 박태석이 보냈겠지. 15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박태석이 보낸 놈들은 지금 당신의 집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권지환은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제 이름은 권지환입니다. 15년 전 대진건설의 사장이었던 권상우 씨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조민준의 눈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그의 손에서 낚싯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죄책감과 공포, 회한이 뒤섞인 눈으로 권지환을 바라보았다. 사장님, 아들, 그날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는 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조민준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당당당 바깥에서 격렬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박태석의 해결사들이 마침내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오진혁의 팀이 그들과 교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크! 권지환은 조민준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렸다. 창문 유리가 박살나며 총알이 방 안으로 빗발쳤다. 지환 씨, 괜찮아요. 서연의 절박한 외침이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아직은 하지만 오래 버티긴 힘들어 퇴로를 확보해야 해.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진실의 열쇠를 쥔 증인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밖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과거의 비밀을 지키려는 자와 그것을 밝히려는 자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마지막 전투가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묵호항의 낡은 주택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박태석의 해결사들이 퍼붓는 총알이 벽을 뚫고 들어와 먼지와 파편을 흩날렸다. 권지환은 조민준의 몸을 감싸고 낡은 목재 테이블 뒤에 엎드렸다. 그의 팀원 2명과 함께 그들은 작은 방 안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밖에서는 오진혁의 팀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모두가 여기서 죽게 될 터였다. 지환 씨, 내 말 들려요. 지휘 차량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윤서연의 목소리는 이 지옥 같은 총격전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들려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총알이 빗발치는 절체절명의 순간 공포에 떨던 조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죽음을 눈앞에 두자 그를 15년간 짓눌러 왔던 공포가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었다. 박태석, 그놈은 악마야.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권 사장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야. 박태석, 그놈이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거라고. 그의 입에서 15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태석은 처음부터 대진건설의 신기술을 노리고 접근했다. 그는 사채 시장을 동원해 대진건설의 자금줄을 막고 회사를 부도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권상우 사장은 끝까지 회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자 박태석은 마지막 수단을 썼다. 그는 권상우 사장에게 횡령 누명을 씌울 가짜 증거를 만들고 그의 가족, 즉 어린 권지환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나는 그저 회계 과장이었어. 그가 시키는 대로 가짜 장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조민주는 오열했다. 권지환의 눈에서 불꽃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진짜 원수.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동시에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했다. 이 남자를,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증거는 지환이 낮게 물었다. 그 가짜 장부를 뒤집을 진짜 증거는 어디에 있나? 있어. 내가 원본 장부를 숨겨뒀어. 춘천에 있는. 지금은 폐쇄된 우리 옛날 공장 지하 보일러실. 그곳에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찾았어. 서연의 목소리가 그들의 통신망을 갈랐다. 그녀는 지난 몇 분간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연구소의 설계도가 아닌 이 낡은 어촌 마을의 지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당신들이 있는 집 지하에 과거에 사용되었던 김치 저장고가 있어 지금은 막혀 있지만 바다로 직접 연결되는 비밀 통로야. 육교 2호 때 마을 사람들이 숨기 위해 파놓은 굴이라고 지도에 나와. 그녀는 총격전의 소음과 용병들의 움직임 패턴, 그리고 이 낡은 집의 구조를 종합해 단 하나의 탈출로를 찾아낸 것이었다. 바닥 마룻바닥을 부셔 지환이 팀원들에게 외쳤다. 그들은 낡은 목자에 마루의 한 구석을 총으로 쏴 부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아래로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내려가 지환은 조민준과 팀원들을 먼저 내려보내고 자신은 마지막까지 남아 추격하는 적들을 향해 총을 쏘며 시간을 벌었다. 그들이 지하 통로로 모두 사라졌을 때 그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방 안에 던져 넣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잠시 후 2층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용병들의 추격을 잠시나마 저지했다. 지하 통로는 좁고 축축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갔다. 통로의 끝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짠 내음이 나는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의 절벽 아래에 있는 작은 동굴이었다. 그곳에는 오진혁 팀장이 미리 준비해둔 한 척의 작은 어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적들의 추격은 집요했다. 그들이 배에 올라타려는 순간 절벽 위에서 박태석의 해결사들이 나타나 다시 총을 퍼붓기 시작했다. 젠장, 거의 다 왔는데. 절체절명의 순간 바다 쪽에서 거대한 엔진음과 함께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덮쳤다. SH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해상작전용 고속정이 물살을 가르며 나타난 것이었다. 고속정에 탑재된 중기관총이 절벽 위를 향해 불을 뿜었다. 두루루루루. 상황은 다시 역전되었다. 압도적인 화력 앞에 박태석의 해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권지환과 그의 팀은 무사히 조민준을 데리고 고속정으로 옮겨 탔다. 고속정은 뱃머리를 돌려 무쿠왕의 총성을 뒤로 한 채 망망대해로 나아갔다. 작전은 성공했다. 그들은 15년간 묻혀있던 진실과 그 진실을 증언해줄 유일한 증인을 모두 손에 넣었다. 고속정 안에서 지환은 위성통신을 통해 지휘 차량에 있는 서연과 연결했다. 화면 너머의 그녀는 안도감의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살아있었네요. 정말 다행이야.
당신 덕분이야. 지환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침묵이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었다. 지환은 좀인준에게서 건네받은 춘천 폐공장의 위치가 적힌 메모를 꽉 쥐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이 남았다. 서울로 돌아간다. 그가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시간이다. 서울로 돌아온 SH그룹의 지휘 통제실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둔 폭풍의 눈이 되었다. 15년의 공포에서 벗어난 조민주는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고 그의 입에서는 박태석의 추악한 범죄의 역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의 위치를 털어놓았다. 그가 제게 가짜 장부를 만들라고 지시했을 때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원본 장부 사본과 그가 권상우 사장님을 협박했던 모든 지시가 담긴 녹음 테이프를 숨겨두었습니다. 춘천의 폐공장, 지하 보일러실 4번 배관 뒤 그곳에 15년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여 괴물의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기나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마지막 명령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자신을 방에 가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프로젝트 저지먼트라는 이름의 작전 계획서가 들려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우리는 박태석을 그가 가장 사랑하는 무대 위에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처단할 겁니다.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전쟁터는 바로 일주일 뒤에 열릴 천마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장이었다. 그날은 박태석이 자신의 경영 성과를 뽐내고 그의 제국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만천에 과시하는 그에게는 축제의 날이었다. 강권지환 대표님과 오진혁 팀장님은 춘천으로 가서 증거를 확보해 주십시오. 나머지 팀은 저와 함께 이 증거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지를 준비할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으며 잔인했다. 일주일 뒤 천마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태석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단상에 서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다. YJ그룹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믿고 있는 그는 오만함의 절정에 서 있었다. 이민혁은 그의 옆에서 승자의 전리품처럼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무쿠한계서의 실패를 그저 성가신 방해 정도로 치부했다. 증거는 없었고 증인은 다시 숨어버렸다고 믿었다. 우리 천마그룹은 박태석이 목소리를 높여 연설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SH그룹의 직원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와 장례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모든 스크린과 음향 장비가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무슨 짓들이야. 당장 저놈들을 끌어내. 박태석이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경호원들은 이미 SH그룹의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뒤였다. 그리고 연 회장의 중앙문으로 윤서연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5년 전 약혼식 날 입었던 순백의 드레스가 아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권지환이 든든하게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박태석 회장님.
그리고 민혁 씨,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향했다. 당황한 박태석과 이민혁의 옆에 그녀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섰다. 주주 여러분께 천마그룹의 진짜 실적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연 회장의 모든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은 겁에 질린 조민준의 증언이었다. 그는 15년 전 박태석이 어떻게 권상우 사장을 협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를 눈물로 고백했다. 그리고 영상은 춘천의 폐공장에서 발견된 15년 전의 원본 회계 장부와 박태석의 목소리가 담긴 협박 녹음 테이프를 비추었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박태석이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영상은 5년 전 해인 바이오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김동철 박사의 자백과 그와 박태석이 주고받았던 이메일,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까지, 마지막으로 서연은 현재 진행형인 그의 범죄들을 폭로했다. 그녀가 경고의 일격을 날린 뒤 박태석이 YJ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어떤 부패한 정치인과 검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는지 그 증거까지 완벽하게 제시했다. 그녀는 변호사였다. 그녀의 모든 폭로는 감정이 아닌 완벽한 증거와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법정 진술과도 같았다. 박태석의 제국은 그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었다. 그의 편에 섰던 모든 이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민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이 괴물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저앉았다. 모든 영상이 끝났을 때 서연은 단상의 가장 중앙에 서서 무너져 내린 박태석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추상 같은 선고였다. 결국 당신은 당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진실의 힘 앞에 무릎 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당신에 대한 나의, 그리고 법의 심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연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박태석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 시대의 폭군은 그렇게 자신이 쌓아 올린 왕국의 폐허 속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몰락했다.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의 한가운데서 윤서연과 권지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들은 함께 승리했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의 끝에서 오는 허무함이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자들의 깊은 신뢰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박태석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것과 같았다. 그의 유죄 판결과 함께 그와 결탁했던 수많은 부패한 권력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었지만 고통스러운 정화 과정 끝에 더 투명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박태석은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고 그의 제국이었던 천마그룹은 여러 개로 쪼개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배신자 이민혁 역시 아버지와 함께 법의 처벌을 받았고 그들의 가문은 재계에서 완전히 몰락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YJ그룹은 꿋꿋하게 서 있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윤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서 있는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그룹을 구해낸 영웅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차세대 리더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오랜 경험과 자신의 날카로운 전략을 결합하여 YJ 그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서연은 5년 전 이민혁에게 처음으로 청혼을 받았던 한강공원의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배신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평생 YJ 그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갔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조용히 작별 인사를 고했다. 며칠 뒤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YJ 그룹과 SH 그룹의 공식적인 합병 발표. 기자회견장은 5년 전 서연의 약혼식이 열렸던 바로 그 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이었다. 같은 장소였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단상 위에는 윤서연과 권지환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한 미래를 앞둔 약혼자들이 아니었다. 세상을 바꾼 거대한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 동등하고 강력한 두 명의 파트너였다. 오늘 YJ그룹과 SH그룹은 YJ SH홀딩스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결합이 아닙니다. 이어서 권지환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전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두 기업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선언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배신과 굴욕의 주인공이었던 윤서연은 이제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여왕이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들은 권지환의 펜트하우스, 그들의 첫 번째 계약이 맺어졌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발 아래로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서연이 가무회가 새로운 듯 말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지환이 그녀의 곁에 서며 말했다. 그는 와인잔 대신 두 잔의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한 잔을 건넸다. 기업 간의 파트너십은 공식적으로 체결됐는데 그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물었다. 우리의 개인적인 파트너십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차가운 관찰이나 그녀의 지성을 향한 집착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얼음 궁전을 녹이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체결된 것 같은데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차가운 비가 내리던 밤, 한 남자의 리무진 안에서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권지환의 얼굴에 마침내 완전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얽혔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건너왔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으며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제국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혹한의 밤에 맺어졌던 차가운 계약은 이제 서로의 심장을 드는 따뜻한 언약이 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배신과 복수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마침내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의 새로운 제국을 함께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다.